원료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이 되었고, 식약처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보사 허가가 취소되면서 치료 효과를 기대하며 고가의 주사를 맞았던 환자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상하고 종양세포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엄청 많죠.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240여 명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2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현옥 인사수석 부임해 김회숙 법제처장을 임명했습니다. 김시림 수석은 1990년대 부산 지역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활동한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최근 회동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장이 대놓고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씨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씨는 강 의원이 참고만 하겠다고 해 알려졌으며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몽골 주재 한국 대사가 직원들에게 상습 폭언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와 외교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비자 브로커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서울 도심의 호텔 방에서 1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조한 외국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초의 무릎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라고 했던 인보사의 판매 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혁신적인 치료제라고 했던 게 알고 보니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었고, 그런 사실을 회사가 허가받기 전에 알았으면서도 숨기고 속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논문 조작에서 그쳤던 과거 황우석 사태와 달리 이번 사안은 실제로 4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실제로 약을 맞았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첫 보도로 진실이 밝혀진 인보사 사태,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 노유진 기자입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는 1핵과 2핵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사제입니다. 1핵은 사람의 연골세포이고 2핵은 세포 조직을 빨리 자라게 하는 인자를 도입한 연골세포로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임상 과정에서 2핵에서 허가받은 세포와 다른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 세포가 발견돼 지난 3월 국내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진행된 식약처의 조사 결과 2핵은 처음부터 연골세포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오롱은 허가 당시 2핵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가 당시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 추가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처음 인보사를 만든 코오롱 티슈진이 허가받기 넉 달 전쯤 이미 성분이 바뀌었다는 걸 파악했고, 코오롱 생명과학도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최근이 아닌 2017년 7월에 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코오롱 생명과학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조작, 은폐는 없었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몇백만 원씩 내고 인보사 주사를 맞은 사람들입니다. 관절염 고칠 수 있는 세계 최초 신약이라는 대기업의 말과 또 그걸 허가해준 정부를 믿었던 건데, 사실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든 주사약을 맞았던 겁니다. 정부는 일단 지금까지는 큰 부작용은 없다고 했지만 성난 환자들은 단체 소송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식약처가 인보사의 안전성 우려가 없다고 본 근거는 국내 임상시험 대상자들에게서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포 사멸 시험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현재까지는 안전성에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설명대로 현재까지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인보사 전체 투여 환자에 대해 15년 동안 장기 추적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38개 병원에 3,957건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인보사 이상 사례는 모두 311건. 이 가운데 종양이 발견된 사례는 4건인데 이게 인보사와 무관하다는 식약처의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속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종양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많잖아요. 또 종양세포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엄청 많죠.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장기 추적 관찰 약속도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이니까 뭐 10년을 관리해주는 15년을 관리해주는 어떻고 뭐 이러지만은 이제 한 1, 2년 지나면 이제 조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관리를 안 해줄 것 같아요. 결국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은 코오롱 생명과학을 상대로 25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코오롱 티슈진 소액주주 142명도 65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보사 사태 이후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이나 증발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심사 제출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상장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심사할 때까지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SBS 배준호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 개발을 위해서 20년 가까이 1,000억 원 넘게 쏟아부었고 이웅열 전 회장도 인보사를 자신의 세 자녀에 이은 넷째 아이 이렇게 부를 만큼 강한 애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은 뒤에 바이오 의약품의 선두주자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혁신 신약으로 인정받아서 나라에서 100억 원이 넘는 지원금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랬던 인보사가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국내 바이오 산업의 신뢰도에 큰 상처를 남긴 채 사라지게 됐습니다.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허가 과정이 꼼꼼하지 못했던 식약처의 잘못도 분명 있는데 오늘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남주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3월 인보사 사태가 불거지자 코오롱 생명과학은 성분이 바뀐 게 아니라 이름표를 잘못 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세포의 명칭이 새로운 세포 유래로 밝혀진 것이지 어떤 환자분이 투여받으신 물질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허가 성분과 다른 세포가 어떻게 들어간 건지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코오롱 생명과학은 허가가 취소되자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했지만 조작, 은폐는 없었다며 억울해했습니다.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넉 달 전 400억 원대 퇴직금을 받고 은퇴한 이웅열 전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4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연골 재생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2달 뒤 다시 회의를 열어 허가를 내줬는데 이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식약처 직원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은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조사의 무책임과 식약처의 부실한 일처리로 인해 환자와 주주가 피해를 본 것은 물론 우리 바이오 산업의 신뢰도도 추락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SBS는 이번 사태를 처음 확인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 인보사의 세포, 그러니까 핵심 성분이 바뀐 게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계속 취재하고 있는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의 보도로 이제 시작을 해서 코오롱이 이제 숨기려고 했던 사실이 결국 드러나게 됐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된 건가요?
네, 인보사 판매가 중지된 게 지난 3월 말입니다. 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세포 이름표만 바뀌었을 뿐 문제될 게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가 세포와 다른 건 맞지만 처음부터 시종일관 같은 세포를 썼으니까 괜찮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이 말을 접한 전문가들이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세포 치료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종양이 유발 가능한 신장세포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괜찮냐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보자 가운데는 국내 최고 대학 세포과학자, 국내 최고 병원 의학자고 있었는데 저희 보도는 이런 전문가들의 제보를 확인하고 전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식약처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자기들 책임은 쏙 뺐어요. 사실 문제가 있는 약을 국민들한테 맞아도 된다 이렇게 허가를 내준 책임이 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허가 서류가 허위였다는 걸 강조했는데 네. 식약처도 속았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식약처는 신약 허가 권한을 가진 속으면 안 되는 기관입니다. 그럼요. 철저한 전문성으로 제조사 자료의 허점을 찾아내서 이런 사태를 막는 게 의무입니다. 네. 또 저희가 보도했듯이 식약처가 처음엔 불허했다가 2달 만에 허가로 바꾸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난 것도 식약처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더 큰 피해를 막은 건 지금이라도 막은 건 좋은데 이번 사태 때문에 좀 바이오 산업에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네, 이번 사태는 인보사를 미국에 판매하려다가 밝혀진 거죠. 네. 미국이 앞으로 우리나라 약에 대해서는 더 까다롭게 볼 것이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제 업계 예상인데 네. 하지만 이번 사태가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기반을 더 탄탄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제약 바이오 기업은 신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주력 산업이 되려면 재발 방지책을 통해 한 단계 거듭나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에 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 일정으로 자위대 함정에 올랐습니다. 거기에는 군사 대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 의미를 도쿄 성혜영 특파원이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자위대 호위함 가가에 승선했습니다. 가가는 아베 정권이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려 하는 250m짜리 대형 호위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가에 탑재를 추진 중인 대당 1,100억 원짜리 스텔스 전투기 F-35를 105대나 사준 일본에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This purchase would give Japan the largest fleet of F-35s of any of our allies.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항공모함인 자위대 함정에 오른 건 군비 강화를 외치는 아베 총리의 손을 들어주면서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호위함 가가는 과거 일제히 중국 침략 당시 주력함이었던 항공모함 가가와 이름이 겹칩니다. インド太平洋を自由で開かれたものにし、地域の平和と繁栄の礎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방문한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에서 한일이 첨예하게 대립한 동해 명칭을 일본해로만 단독 지칭하며 다시 한번 아베 총리를 즐겁게 했습니다. 이에 앞서 그제는 민감한 미일 간 무역 협상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줬습니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장을 배려한 건데 시기를 미뤄준 대신 내용상의 대가를 받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결국 이번 일본행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실리를, 아베 총리는 시간과 명분을 서로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영입니다. 그동안 야권으로부터 숱하게 사퇴 요구를 받아왔던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김외숙 법제처장이 임명됐습니다. 조현옥 수석은 그동안 일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유미 기자입니다. 야권의 동반 사퇴 요구 대상이었던 청와대 조조라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그중 조현옥 수석이 교체됐습니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가 철회하고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인사 추천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계속됐고
여기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사수석실 비서관이 기소되면서 조 수석은 지속적으로 사퇴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조 수석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조 수석은 자신의 후임을 포함해 차관급 인사 3명을 직접 발표하면서 갈대가 되어 나간다. 사퇴 압박에 밀린 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후임 인사수석엔 김회숙 법제처장이 임명됐습니다. 1990년대 문 대통령과 법무법인 부산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주로 노동 분야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현 정부 첫 법제처장에 발탁된 지 2년 만에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게 됐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제처장에는 최근 청와대를 떠났던 김형현 전 법무비서관이 임명됐고 국세청장에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결국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 비판했는데 청와대는 결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현욱 수석이 떠나면서 청와대 초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조국 수석만 남게 됐는데 조국 수석은 올 여름으로 예상되는 다음 개각까진 업무를 수행하고 향후 행보를 정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비공개 만남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오늘 서훈 원장을 고발하고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청와대는 정치 개입 의혹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한국당은 서훈 국정원장과 여당 총선 책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만남을 사적인 모임으로 볼 수 있느냐며 관권 선거, 신북풍모의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분리하면 민간인 흉내를 내는 아주 얄팍한 수법입니다. 최대의 관권, 정보 관권 선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국가정보원 항의 방문에 이어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 법을 위반했다며 서훈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해훈 국회정보위원장도 여당과 국정원에 불순한 논의가 없었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북한 문제를 총선 국면에서 여당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여권에서까지 정치 관여 의혹은 지나치지만 만남은 부적절했다는 공개 비판이 나오는 상황.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하여튼 이런 우리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사적인 모임이라도 뭐하러 이 시점에서 만났지?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청와대도 침묵을 깨고 국정원 정치 개입이라는 의혹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긋는 형식으로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사자인 서훈 원장은 계속 침묵하는 가운데 양정철 원장이 왜 만나신 거예요? 자리에 동석했던 MBC 김현경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개인적 인연 등이 화제였고 총선 얘기는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서 원장이 민감한 상황을 피하려고 두 만남을 하나로 모은 것 같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야당들은 내일 국회 정보위 간담회를 소집해 서훈 국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외부에 알려준 현직 외교관과 그걸 공개한 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부가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그 정도 내용은 기밀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반박했는데 굴욕 외교의 민낯이 드러났다던 지금까지 한국당 비판과는 결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한미 정상 통화를 유출한 외교관 K씨와 이를 공개한 강효상 의원을 함께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 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사항 때문에 형사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외교상 기밀 누설 문제로 외교부가 고발 조치까지 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 K씨에게 통화 내용을 건네준 동료 1명,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상사 1명도 모레 징계위에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회의에 나온 조세영 외교차관은 K씨의 기밀 유출이 앞서 2차례 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오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의도를 가지고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전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통화 내용을 굴욕 외교로 포장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문불출하던 강효상 의원도 오늘 새벽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어 가슴이 미어진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히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에 오라고 초청하는 건 기밀이 아닌 상식이라고도 했습니다. 자신이 공개한 통화 내용이 기밀이랄 것도 없는 당연한 내용이란 건데 굴욕 외교에 민낯이 드러났다던 그동안의 한국당 주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 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 아닌가.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위해 국익을 저버렸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금과 옥조처럼 부르짖던 한미동맹의 공고함보다 문재인 정권 흔들기가 최우선이고 국민을 선동하고 우러난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한국당이 오늘 외교부 쇄신론을 들고 나오자 민주당은 기밀누설 형량을 높이는 개정안으로 맞받았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오늘 하루 몽골과 깐풍기,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단어가 사람들 입에 함께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몽골에 있는 한국 대사가 먹다 남은 깐풍기를 찾아내라면서 대사관 직원들에게 험한 말을 퍼붓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저희가 더 취재를 해봤더니 공관에 있는 경비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 대사의 딸을 알아보지 못해서 3분 동안 문 밖에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이번엔 그 대사가 경비원에게 경위서를 쓰게 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의 갑질 의혹,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몽골 주재 한국 대사관 행정직 직원들이 정재남 대사에 대한 감찰을 외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대사의 상습 폭언과 부당 업무 지시가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공관 경비원이 대사 딸을 알아보지 못해 바로 대사관 문을 열어주지 않고 3분 동안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쓰게 하는가 하면 금요일 퇴근 시간 이후 갑자기 오찬 행사에 쓰고 남은 깐풍기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담당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이 가져간 것 같은데 월요일에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말하자 그 말에 책임지라고 하더니 이후 몽골인 직원이 깐풍기 2봉지를 버린 사실을 보고하자 폭언을 퍼부었다며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지 마라. 어떻게 믿어? 책임진다고 그랬잖아. 책임지시오. 깎아? 본부에 보고할까? 이후 해당 직원은 10년 동안 일하던 업무에서 배제돼 예정에 없던 인사조치까지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고작 깐풍기로 인해서 이런 대접과 질책을 받아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랑 모멸감을 좀 느꼈습니다. 한동안 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심했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사의 논문 준비가 늦어지는 걸 직원이 SNS로만 보내고 전화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가 하면 일할 뜻이 없는 거야 여기서? 아우 나 진짜 참 한심해가지고. 아니 무슨 유치원 애들하고 노는 것 같아. 사소한 잘못을 꼬투리 잡아 수시로 직원들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직원회의 자리에서 목을 치고 효수한다는 등의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사는 이에 대해 정당한 업무 지시 안에 이뤄진 일일 뿐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음식재료니까 잘 봐야죠. 일벌백계 하고 효수해야 된다. 그래야 경계에 담아가지고 근절될 수 있다. 문학적인 표현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다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고 사실관계가 좀 다르고. 외교부는 제보를 접수한 지 한 달이 훌쩍 지난 최근에야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자, 방금 보신 이런 갑질 논란 말고 또 다른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몽골 사람이 한국에 가려면 먼저 우리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정재남 대사가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그 비자 발급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이세영 기자입니다.
외교부 감사관실이 확보한 몽골 현지 비자 브로커로 추정되는 한국인들 사이의 통화 내용입니다. 영사가 비자 발급을 불허한 데 대해 불만을 말하면서 자신이 정재남 대사에게 비자 발급을 부탁했다고 털어놓습니다. 대사가 그때 비자를 주장했는데 불허시켰다면서 떠벌려다녀. 그러면서 내가 부탁한 건지는 몰라. 또 정 대사가 대사관의 의심을 피해 비자 신청하는 법을 직접 전화로 알려준 듯 상세히 설명합니다. 현재 내가 정 대사하고 한 3억 통화를 했어요. 너무 8명 그것은 이상하게 보고 너무 많으면은 이거 세상경을 끼워본다. 응? 내일로 그 부탁거리가 좋은 것은 2명이고 그다음에 3명, 4명, 5명 넘어서면 안 된대요. 대사와 만나는 건 물론 누군가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히는 듯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지난번에 5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한 사람당 주고 한다고 그 얘기 있었잖아요. 이제 내가 지난번에 한번 왔다 갔어요. 공관장 회의 때 잠깐 봤어. 잠깐 많이 못 봤어. 공관 관계자들도 정 대사가 올해 2월 이후 개인적으로 10여 차례나 비자 발급을 지시하는가 하면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사람까지 재심사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재국 외교관이나 경찰 편의를 돕기 위한 비자 발급 협조 제도의 경우 반드시 서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 대사가 담당 영사에게 SNS나 말로 비자 발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가 뒤늦게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찰도 이달 초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몽골 현지를 방문해 정 대사를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사는 비자 발급을 개인적으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익이나 인도주의적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유착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12만 명이 한꺼번에 맞을 수 있는 만큼 많은 필로폰을 서울 도심 호텔에서 만든 외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필로폰은 제조 과정에서 특유의 역한 냄새가 나서 보통은 인적 드문 곳에서 만드는데 이들은 냄새가 거의 안 나는 새로운 수법을 썼습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서울 종로의 한 호텔 객실을 급습합니다. 방 쪽에서 정체 모를 액체가 담긴 비커와 함께 얼음처럼 보이는 조각들이 발견됩니다. 불법 제조한 필로폰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필로폰을 만든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 남성과 자금과 원료 등을 공급한 타이완인 화교, 마약 투약 피의자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중 제조자와 원료 공급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마약 제조 피의자는 지난달 중순 입국해 호텔에 머물면서 필로폰을 만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점조직 형태의 마약 조직으로부터 비밀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으며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압수한 필로폰은 3.6kg으로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새로운 마약 제조법을 활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역한 냄새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시골이라든지 외곽에서 제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경찰은 냄새와 제조 시간을 줄인 신종 마약 제조법을 분석하는 동시에 국내 마약 유통 경로와 공범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오늘 한 오피스텔에서 입주민이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붙인 껌에서 시작된 갈등이라는데 이런 식의 화풀이에 애꿎은 다른 주민들이 또 피해를 봤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 앞. 한 남성이 보안 요원과 말다툼을 하더니 단지 출입구 차단기 앞에 차를 놔두고 자리를 떠납니다. 빗발치는 주민들의 항의에도 날이 밝도록 차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껌 조각이 갈등의 발단이었습니다. 관리소 측이 CCTV로 껌을 붙인 사람을 찾아내 에티켓을 지켜달라며 안내문을 붙이자 해당 입주민은 관리소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관리비를 내고 있으면 청소비가 포함된 거야. 껌 청소한 게 다 포함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후 해당 입주민이 차를 몰고 오피스텔로 돌아오자 관리소 측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았고 입주민은 출입구를 차로 막아버린 겁니다. 엘리베이터 껌 사건 관련해서 재발 방지나 이런 거 한번 약속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너네들한테 강경하게 해야겠네 하고 그때 클락신을 누르셨어요. 갈등을 벌인 입주민은 중앙난방식인 오피스텔에서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 술김에 껌을 붙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과했는데도 관리사무소 측에서 오히려 폭언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리비 미납에 그럼 돈 못 낼 거면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저랑 저희 가족들한테 사과를 하고 정식으로 똑바로 사과를 해야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차량 운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오후 4시쯤 치워졌지만 한 주민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과 관리소의 미흡한 대응으로 다른 주민들까지 분노로 속을 끓여야 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새벽 시간 대구 도심의 한 5차선 도로입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약속이나 한 듯 느린 속도로 도로를 모두 차지하고 달렸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차 가는 걸 방해하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이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천천히 갔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TBC 김용우 기자입니다. 오토바이들이 요란한 불빛을 번쩍거리며 편도 5차선 도로를 점령한 채 천천히 운행합니다. 선두로 나선 오토바이가 손짓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차선을 넘나들자 뒤따르던 오토바이들이 시속 20km의 느린 속도로 교통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들이 저속 운전을 한 발구벌대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km입니다. 단속에 나선 순찰차가 따라붙지만 이른바 거북이족들의 난폭 운전은 그칠 줄 모릅니다. 이번엔 불법으로 개조한 승용차 2대가 무리에 합류해 도로를 누빕니다. A씨 등 10명은 지난 18일과 25일 새벽 1시부터 2시간 동안 도심도로에서 오토바이 8대와 승용차 2대를 나눠 타고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했는데 폭주족처럼 과속 운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난폭 운전을 일삼은 10대와 20대 운전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오토바이를 몰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거북이족 10명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저속 운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미용 시술 몇 회에 얼마로 할인이라며 미리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두 번 받아보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이저와 목주름 제거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60대 여성 김모 씨는 10회분인 165만 원을 미리 결제했습니다. 그날 하면은 할인을 한 가격에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세 차례 시술을 받고 불만족스러웠던 김 씨는 남은 시술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위약금을 더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답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선납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방문 당일에 할인 혜택을 안내받고 충동적으로 결제한 경우가 90%를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원이 해당 병원에 환급을 권고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수술 사흘 전까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의 90%를 돌려줘야 하는데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수술 비용의 10% 이상을 선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약금은 총 수술 비용의 10% 이상을 납부했더라도 그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10%를 초과해서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상담 당일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환급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오늘 아침 일본에서 50대 남성이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어린이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도쿄 인근 가와사키시의 노보리토 전철역 근처. 막 하루 일과를 시작한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한 오전 7시 40분쯤 양손에 흉기를 든 한 남성이 대로변으로 나오면서 참극이 시작됐습니다. 범인은 제 뒤로 보이는 편의점 앞에서 시작해 당시 통학버스가 서 있던 이곳 정류장까지 약 30m를 이동하며 마구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등굣길에 초등학생들을 주로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생들을 포함해 모두 19명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과 아이를 배웅하러 나온 39살 남성은 끝내 숨졌고 초등학생 2명과 40대 여성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가와사키시에 사는 51세 남성으로 확인된 범인도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해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평소에 초등학생 수십 명이 나란히 줄을 서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곳이라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범인이 사망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일 가능성이 높아 일본 사회는 다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와사키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지난 3월과 4월 국회 앞에서 있었던 집회 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의 입과 손발을 묶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3일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외치며 열린 민주노총 국회 앞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에 진입을 하면서 경찰과 충돌했고 경찰 6명과 노조원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오늘 지난 3월과 4월 3차례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9시간 만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과 경찰 안전 펜스를 뜯어내는 등 공공시설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2일 서울 종로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간부에게도 다음 달 3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어제 이들 집회가 의도적인 불법 폭력 시위로 보인다며 이를 선동한 집행부도 강력히 수사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안 수사이자 노동조합의 손발과 입을 묶겠다는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저희들을 보면 이제 탄압이고 공안 수사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수순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조직적인 대응을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다음 달 7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김 위원장이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3년 전 오늘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고치던 김모 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의역에는 오늘 김 군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김 군이 떠난 뒤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지 그래프 하나 보시겠습니다. 15살부터 29살 사이 청년들이 일터에서 숨지거나 다친 통계인데 보시는 것처럼 되려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리포트 깊이 있게 본다에선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청년들의 노동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원종진 기자입니다. 건설 노동자 31살 서원도 씨는 동의 트기가 무섭게 집을 나섭니다. 가서 밥도 먹고 미리 준비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 초반부터 일을 했는데 대우는 그대로였습니다. 중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양식을 한번 해봐야겠다. 기술은 느는데 돈은 그렇게 늘지가 않더라고. 당시 제가 140에서 160을 왜 이렇게 못 살지 나는? 나는 분명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더 못 살게 되는 걸까? 그나마 일당을 쳐준다는 건설 일을 시작했지만 일터엔 늘 위험이 도사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릎도 다치고 팔꿈치도 다치고 그냥 맨날 하는 게 이런 거다 보니까. 청년 노동자들은 다쳐도 업체 눈치 보여서 산재보험을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큰일 나요. 산재 신청하면은. 왜냐면은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은 우리 현장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이게 걸릴 수도 있어요. 20대 여성 양지선 씨는 배달 라이더입니다. 대학 졸업 뒤 취업 문턱은 높았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생활비를 하려고 그렇게 처음 알바를 시작한 거예요. 배달 알바를. 근데 여자도 좀 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달앱 업체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고 잘린 라이더들끼리 두 번째 도전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이 배달은 형제들이에요. 단가가 내려가고 잘리고 그래서 양 씨 역시 사고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바퀴가 미끄러지거든요. 지난 한 해 일하다 숨지거나 다친 청년 노동자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만여 명. 마음대로 산재를 신청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자, 구의역 김군에 이어 지난해 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던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위험한 일 외주업체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고 또 일감 주는 회사가 노동자 안전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법까지 다 마련됐는데도 그럼 왜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 건지 이 내용은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8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더 이상 청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법안 통과를 이끌었습니다. 넉 달 뒤 정부가 이 법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위험한 작업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하청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4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분야를 크게 제한했습니다. 구의역 김군, 고 김용균 씨가 하던 업무는 제외된 겁니다.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이게 용균이가 들어있지 않은 용균이가 됐고 정말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 열악하게 적어요. 원청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 건설기계의 종류도 타워 크레인과 건설용 리프트 등 4개로 한정했는데 불삭기 등 정작 사고가 잦은 장비는 빠져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다시 거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산업재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노동계와 유가족들은 청년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존 법안보다 후퇴했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그게 심한 피로로 이어지고 결국 무기력해지는 걸 다 태워버렸다는 뜻의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느낀다는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번아웃을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일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 직장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에는 일을 싫어하게 되고 일도 못하게 된다. 이걸 별도의 병으로 볼 건지를 두고 수십 년간 논쟁이 이어졌는데 WHO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 번아웃을 이렇게 정의하고 질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몸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느낌이나 자기 직업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인 느낌을 받게 될 때 또 업무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를 주요 증상으로 봤습니다. 학업 같은 다른 분야가 아니라 오로지 직업과 관련된 것이라고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기준은 2022년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질병분류체계가 개정되고 나서 2026년부터 적용이 될 텐데 그때부터는 의료비라든가 유병률 같은 관련 통계도 만들고 치료 예산 배정도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번아웃은 목표를 너무 높이 잡거나 노동시간이 너무 길었을 때 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의 강도와 양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갖는 것 말고는 별다른 예방법이 없습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이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신화를 쓸 수 있다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오늘 공식 시사회를 통해 국내 팬들에게도 공개됐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그 자체로 장르라는 찬사까지 쏟아냈던 미국의 영화 전문 매체 인디와이어입니다. 기생충이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영화상 부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기생충이 국제영화상을 넘어 본상인 아카데미 감독상이나 각본상까지 노려볼 만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계급 투쟁을 다룬 주제와 이를 표현한 방식이 모두 최고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상업영화의 재미와 오락을 강조하면서도 늘 현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봉 감독의 철학이 전 세계에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작자라면 항상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의 이야기도 하면서 동시에 서로 간의 예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작인 설국열차에서도 계급과 격차 문제를 다뤘지만 기생충은 가족이라는 코드를 더한 게 신의 한 수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똑같은 이런 부자 가난한 자 얘기지만 좀 더 우리 내 주변의 일상과 가깝고 우리 현실에 가까우면서 또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생충이 예술영화의 성지인 칸에 이어 대중영화의 최고 무대 아카데미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김영화입니다. SBS의 코오롱 생명과학 인보사의 종양 유발 위험과 식약처 허가 과정 의혹 연속 보도가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기자상과 방송기자연합회의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성폭력 범죄와 경찰 부실 수사를 심층 보도한 SBS 끝까지 판다팀의 연예계 공권력 유착 비리 연속 보도도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미세먼지 수치가 0마이크로그램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한낮에 야외 활동을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는 약간 서늘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로 오늘보다 높아지겠고 경남 합천 지역은 3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밖의 지역으로도 점점 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올라서 대구의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큰 일교차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